따따르다 따따따따따르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어서오소. 사일남 송선생이라 하오. 먼 길 찾아오시느라 고생했소이다.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소. 제목: 두 집 살림하던 남편이 저희 딸을 내연녀랑 키우겠답니다. 죽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매우 긴 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A지역에 살고 있는 3살 아이의 엄마입니다. 이제는 애 딸린 29세 이혼녀가 되겠네요. 최근 아이 아빠의 바람을 알고 힘겨운 시간을 버티고 있는데 이놈의 법이 뭔지 만나서 화 한 번 낼 수 없고 주변에 알리면 명예훼손이라더군요. 나는 남편을 잃고 내 딸은 아빠를 잃고 가정이라는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깨졌는데 두 년놈만 행복해도 되는 건지 너무너무 억울하고 슬픈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익명의 힘을 빌려서라도 답답한 마음 풀어보려고 위로도 받고 싶고 함께 두 년놈을 저주 좀 해주십사 하는 마음에 글을 씁니다. 제가 21때 만나서 벌써 29이네요. 신랑은 23세 만나가지고 지금은 31입니다. 처음 만날 때 저는 A통신사 대리점 직원이었고 함께 개인 가게를 차리겠다고 신랑은 B통신사 영업사원으로 입사해서 둘이 열심히 배워서 개인 판매점을 차렸습니다. 1개에서 2개, 또 3개. 원래 전산 직원이었던 저는 개통, 정산, 사업 업무를, 신랑은 판매 영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통신사 영업 정지에 단통법에 힘든 시기가 왔고 신랑은 친구가 하던 사업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함께 출근하면서 격리, 회계, 총무, 입주자 카페 홍보 일을, 신랑은 줄눈 시공, 영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임신을 했고 임신 7개월까지 신랑이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출산하고 6개월 만에 딸아이는 엄마한테 맡기고 다시 출근을 했습니다. 아이가 돌이 지나고 얼마 안 돼서 엄마가 돌아가시고 갓돌된 아기 어린이집에 보내고 신랑이를 돕겠다고 또 함께 일을 했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없던 우리가 핸드폰 가게를 하고 사업을 함께하며 고생하며 일구어가는 기쁨에 힘든 것도 몰랐습니다. 우리 세 식구가 함께할 미래가 너무 아름다울 거라 생각했거든요. 최근에는 친구와 함께하던 사업도 인수하고 나름 외제차도 타고 다니며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연초쯤에 좋은 기회가 생겼다며 동생에게 사업을 넘겨주고 개발 사업으로 법인을 차렸습니다. 초기에는 저도 돕는다고 함께 출근을 했죠. 근데 생각보다 잘 되지 않더군요. 4월쯤 지나서부터는 본인은 열심히 뛰어다닌다고 애쓰고 있다며 매번 출장에 외박에 접대가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5월이 지나니까 1, 2주에 한두 번도 겨우 집에 들어오기 힘들더군요. 매번 무슨 미팅, 무슨 출장. 전에는 항상 모든 일에 함께 상의하던 사람이 독단적으로 진행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계속되는 독박 육아에 잔소리도 많이 했고 당연히 부부간의 다툼도 많아졌고 언쟁도 많이 오고 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 노력하고 있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열심히 하느라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또 바보같이 믿었습니다. 그러다 7월 초에 어떤 여자에게 새벽에 온 인스타 메시지에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 잘 보지 않아서 몰랐는데 푸는 거 귀찮다고 안 잠그는 사람이 패턴이 잠겨있더군요. 여자는 오감이 아니라 육감이라고 하죠. 본능적인 촉이라고 할까요?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패턴을 풀려고 했더니 아무리 애를 써도 안 풀리더군요. 몇 시간을 붙잡고 씨름을 했더니 자꾸 몇 분 뒤, 몇 시간 뒤에 시도하라고 해서 포기하고 혹시 차에 뭐가 있을까 하고 차에 내려갔습니다. 별 다른 건 없었는데 그냥 차가 참 깨끗하더군요. 그래서 내가 괜한 오해를 했나 하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반짝거리는 블랙박스 불빛이 저를 부르더군요. 그래서 블랙박스를 돌려보니까 실시간은 너무 많아서 이벤트라고 급커브나 방지턱 넘을 때 충격으로 인식하고 찍히는 영상을 20개 정도 봤습니다. 거기서 그 여자와 부산 놀러가는 중에 찍힌 거, 집에 오는 길에 찍힌 거, 그리고 그 여자 내려주고 천연덕스럽게 저한테 전화해 거짓말하는 것 등 둘이 여보 자기 첫사랑하며 통화하는 것 등 많은 것들이 찍혀있더군요. 하필 그날이 월 초더라고요. 신랑은 지사장 미팅이 있다며 나간 날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접대한다고 통장에서 90만원을 찾아서 그 여자를 태우고 부산 가서 좋은 거 먹고 히히낙낙거리고 좋은 호텔 잡아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저는 마감해야 하는데 애가 앉아서 새벽에 겨우 재우고 4시까지 마감한 날이더라고요. 다음날 낮에 집 근처로 와서
그 여자랑 점심 먹고 내려주고 저한테 전화를 해서 어제 접대 잘하고 지사 미팅 이제 끝났다고 밥 챙겨 먹었냐고 하던 영상을 봤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눈물이 나서 아무것도 못하겠더군요. 그렇게 알게 됐습니다. 이제 와서 알고 보니 외박이 잦아지기 시작할 때 타지에 간 것도 아니고 그 여자 집에서 두 집 살림을 하다시피 했네요. 아무 생각도 안 났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이도 신랑 보고 키우고 알아서 다 하라고 이혼하자 했습니다. 저는 애 때문이라도 싹싹 빌 줄 알았습니다. 근데 너무 순순히 알겠다고 하더니 또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되냐 잘못했다 하더군요. 겨우 하루 고해성사에 풀릴 리 없었고 싫다고 정리하자 했더니 나가서 며칠을 안 들어오더니 하자는 대로 하겠다고 그 여자가 제 딸을 키우겠다고 했답니다.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히더군요. 그러고선 진종 오빠랑 상의하기 위해 며칠 내 오빠네 갔다 왔습니다. 알고 보니 우리 딸 그 여자 집에 데려가서 재우고 먹였더군요. 그 여자가 애 잘 있다고 보여주려고 제 딸 찍은 동영상을 우연히 보고 알았습니다. 동영상에서 자기 보고 엄마라 칭하는 그 여자를 봤습니다. 그걸 보니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서 내 새끼한테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다 내려놓고 딸만 보고 참고 살아야지 하고 신랑한테 정리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그 여자가 용서가 안 되니까 그 여자 정보 들고 들어오라고 기회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정리했다며 들어왔더군요. 전화번호도 주고 분 풀리는 대로 알아서 하라며 카톡이나 정보는 다 지웠는데 내가 원한다니 의외로 순순히 복구하라며 패턴 풀어서 폰을 넘겨주더군요. 그래서 복구했습니다. 녹음된 통화 내용도 들었고요. 카톡 대화 내용을 보니까 그 여자가 하는 일로 건전바에서 일을 하니 많이 2차 나가는 거니 아니니 채무 정리는 어떻게 하니 둘이 싸우고 들어왔더군요. 네, 신랑이 미쳐서 돈도 퍼다가 줬더라고요. 들어보니 82년생, 상간녀가 82년생? 신랑은 엄마 같은 여자가 필요했는지 나이도 많더라고요. 저랑 빨리 서류 정리하고 낮에는 플로리스트, 밤에는 술집에서 일하는 상간녀랑 둘이 살림 차릴 거라고 기대에 부풀어 들뜬 통화 녹음도 듣고 프로포즈를 검색한 것도 다 봤습니다. 화가 치밀어도 소리 한번 지르고 참았습니다. 네, 그래도 뭐 싸웠든 뭐든 정리했다고 하니 믿어주려고 했습니다. 우리 딸한테 아빠를 지켜주고 싶었거든요. 힘들겠지만 내가 참고 시간 지나면 잊어지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업무폰으로 30개가 넘는 카톡이 왔습니다. 신랑은 휴대폰이 2개입니다. 하나는 개인폰, 하나는 업무폰. 제가 개인폰은 봤는데 업무폰은 안 봤습니다. 카톡이 많이 오니까 이상하게 보고 싶어서 열어봤더니 그 여자가 술 먹고 징징대는 톡이었습니다. 뭐 헤어지자 했지만 그 여자는 정리가 안 돼서 매달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업무폰에 김 사장으로 저장되어 있더군요. 신랑은 정리를 한 게 아니라 싸우고 들어와서 이 위기를 모면하고 그 여자를 김 사장이라 저장해놓고 연락하며 저를 또 한 번 속이려고 한 거였습니다. 신랑한테 폰 던져주면서 나보다 그 여자랑 화해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으니 화해하러 가랬습니다. 네, 몇 번 물어보고 제 차 확인하더니 화해하러 가더군요. 그러고선 집에 안 들어왔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서 이혼하자고 빨리 정리하고 싶다고 합의서를 보냈습니다. 내용은 유책 배우자가 나인지 신랑인지 모를 만큼 어이가 없더군요. 당연히 안 써줬습니다. 소송하면 채무도 공동부담이라며 협박하던 이 남자, 양육비는 판결 나기 전에 안 준다고 하지만 지만 유리한 합의서 안 쓰고 소송 준비하려고 합니다. 저 이혼하는 거 잘하는 거 맞죠? 세상이 바라볼 저와 내 아이를 바라볼 시선도 혼자 살아가야 하는 앞으로의 시간도 솔직히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친오빠가 도와줘서 어제는 둘이 함께할 보금자리도 계약했습니다. 이번 주 주말에는 아이와 이사도 합니다. 제2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빠 동네 근처에 땡땡 아파트 1차 꼭대기에 사는 흰색 개 키우는 상간녀 땡땡땡아, 네가 저지른 만행으로 죄 없는 몇 명이 고통스러워하는지 보이지? 네 덕에 나는 모든 걸 잃었다.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기대하라무나. 남의 남편, 남의 아빠, 남의 가정 풍비박산 내놓고 얼마나 잘 사는지 두고 보마. 넌 평생 상간녀 딱지를 뗄 수 없으니까 그 정도는 각오하고 한 행동이겠지. 내 자식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이것도 명예훼손이라뇨. 상간녀한테도 명예라는 게 있네요. 저 잘 살 수 있다고 응원해주세요. 단란했던 가정을 깨트린 두 넌놈들은 바닥까지 떨어지라고 저주도 해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싸움이 되겠지만 힘내서 승소하고 돌아오겠습니다. 2년 뒤에 저는 시간이 흘러서 어느새 6살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제 아이는 아빠란 존재를 잃었지만 밝고 씩씩하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나이에 맞지 않게 떼쓰지도 않고 말 잘 듣는 착한 딸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 어린 게 뭘 아는지 아빠 소리 한번 찾지를 않네요. 괜히 저 때문에 애 어른이 된 것 같아 속상할 때도 많지만 그런 아빠보단 어쩌면 차라리 없는 편이 낫지 않을까 위로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렸는데 참 많은 위로와 용기를 얻어서 이혼 소송 및 상간녀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은 2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해 재판에 종지부를 찍었고 결과는 귀책 사유가 없으니 제가 승소했습니다. 소송 기간 동안에 주지하는 과거 양육비 그리고 위자료와 미래 양육비 판결문도 받았고요. 제 판결문에는 면접 조항이 없습니다. 가사 조사 과정에서 그 사람과 기타 문제들이 많이 있어 참 감사하게도 판사님께서 면접 조항조차 넣지 않은 채 판결 내려주셨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고요. 일반적이지 않은 그 사람이라 어쩌면 다행이다 싶습니다. 판결문을 받았으니 위자료도 양육비도 다 잘 받고 그냥 그렇게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위자료도 양육비도 다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 판결이는 3월 연락해서 돈이 없어 아이 유치원을 보내고 싶은데 못 보낸다 했더니 4월 5월 2달 겨우 양육비만 받았습니다. 그 이후엔 연락 두절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판결문만 주면 끝인 줄 알았더라면 없는 돈에 빚까지 내가며 변호사를 사서 소송하지 않았을 겁니다. 전 남편은 지금부터 그 사람으로 칭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상간녀는 헤어졌답니다. 둘이 죽고 못 살아 한 가정을 파탄내고 아내에게 자식까지 버리더니 고작 그 정도였나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같은 계통의 사업하는 여자를 만나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네요. 판결문으로 처분을 확인해 보니까 그 사람은 이사 후 주소를 옮기지 않아서 거주지 불명자로 운영하던 법인 회사는 공동대표에서 단일대표로 변경되었습니다. 상간녀는 처분 확인 후에 보증금 압류를 주인에게 통보했더니 이미 이사 갔다고 하고 상간녀가 운영하던 꽃집도 보증금을 월세로 다 까먹고 계약이 만기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무것도 못한 채 어영부영 벌써 시간이 흘러 1년이 다 돼갑니다. 일단 그 사람이 운영하던 회사는 이제 더 번창해서 인테리어에 주관사까지 하네요. 잘 먹고 잘 사나 봅니다. 최근에 블로그를 보니까 창업주를 모집한다네요. 나는 지 때문에 빚진 거 감느라 허덕이다가 신용 다 터져서 이제는 신용불량자의 워크아웃 사유 만드느라 회사도 그만두고 겨우 승인받아서 8년 동안 빚만 갚아야 하는데 빚 청산하고 나면 저는 40이겠네요. 하소연은 이쯤 해두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판결문만 주면 땡, 받는 건 각자 알아서 받아라라네요. 양육비 못 받으면 신청할 수 있는 양육비 이행관리원이라는 곳이 있더군요. 무슨 방법이라도 있지 않을까 해서 정말 백방으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지 이름으로 된 통장이나 부동산 재산급여 아니면 불가능하답니다. 우리나라에 양육비 미지급 아동이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돈 몇 푼 안 되는 거 그거 없다고 죽나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그 몇 푼 안 되는 돈이 참 절실한 사람도 있습니다. 법을 개정한다 입법부의 신규 법안이 계류 중이다라고만 하며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해외 선진국처럼 법안이 마련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우연히 오늘 그 사람이 대표자 변경에 운영 중인 사업체 주소를 알았습니다. 신문 기사나 블로그 기타 등등 자료들에는 여전히 그 사람이 대표라는 증거들이 가득합니다. 실질 경영자이자 운영인으로 이사라고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계좌도 법인 계좌는 4대 보험 체납으로 압류되어서 같이 운영하는 친구와 차명으로 쓰는 것 같고 혹시 제가 할 수 있는 추가 방안들이 없을까 해서 도움을 좀 얻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소개팅남이 자기가 밥값 냈으니 모텔에 가자네요. 솔로가 된 지 3년째 되는 27살 직장녀입니다. 주선자 지인한테 소개팅남을 소개받았는데 제 사진을 보고 마음에 든다면서 제가 엄청난 미인은 아니지만 키가 크니 맵시가 좋고 옷 입는 스타일이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주선자 말로는 사람이 깔끔하고 매너 있다고 하길래 만나보라고 소개팅남의 톡 아이디를 주면서 카톡으로만 연락하다가 주선자가 했던 말대로 저랑 대화도 잘 통하고 괜찮은 사람인 듯 했고 상대방이 오늘 만나자고 해서 만났습니다. 소개팅남 나이는 33살, 직업은 자영업자, 장사한다고 들었습니다. 카톡으로만 연락하다가 실제로 만나서 첫인상을 보니까 생각한 것보다 훨씬 좋은 인상이고 키 큰 깔끔한 훈남 스타일이었습니다.
속으로는 와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을 정도였으니까요. 소개팅남이 본인 차를 가지고 왔는데 같이 식사를 하자고 합니다. 저는 배가 고프진 않았지만 소개팅남이 배가 고프다길래 웃으면서 네 같이 가자고 했어요. 운전할 때도 제가 옆에 있으니까 매너있게 운전을 하시더라고요. 운전하는 중에 저한테 말하는 것도 엄청 매너있고 상냥하게 대해주니까 기분은 좋더라고요. 하지만 소개팅남이 매너 좋고 이렇다는 건 여기까지. 진짜 개매너라는 게 레스토랑에서 나오더군요. 제가 시킨 메뉴는 제철 과일 샐러드 하나뿐이고 디저트와 음료를 제외한 음식 중에서 제일 싼 편입니다. 소개팅남이 고른 메뉴는 스테이크와 로제 스파게티 등등 많이도 시키더군요. 그때까지는 저거를 다 드실 수 있을까 생각뿐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문한 음식들이 나오는데 소개팅남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채식주의자냐고 왜 채소만 시켰냐 물어보길래 그냥 배고픈 것도 아니고 고기도 먹지만 채소를 더 좋아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소개팅남이 제 대답을 듣고 웃으면서 한다는 말이 저는 땡땡씨가 마음에 들어요. 제 여자가 고기 먹는 거 정말 싫습니다. 저는 만약에 제 여친이 있으면 고기는 저만 먹고 채소는 여친한테 먹으라고 할 거예요. 이 말하면서 스테이크랑 같이 나오는 채소를 저한테 주는 거 있죠. 아니 개소리를 하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내가 소개팅녀 뿐일 텐데 지 여자도 아닌데 왜 저한테 먹던 포크로 채소를 줍니까? 입맛 떨어져서 더 이상 못 먹고 가만히 있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거슬리는 건 몇몇 더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은 묵살해버리고 자기 잘난 남자라는 뉘앙스를 팍팍 풍기고 제 과거까지 캐내려고 하네요. 자기 차 뭔지 알아봤느냐? 수입차인데 유지비만 1년에 소나타 한 대 값이 나간다. 장사하는데 한 달에 얼마 정도 번다. 저 매너가 좋지요. 남자친구 몇 명 사귀어봤어요? 전 남친이랑 왜 헤어졌어요? 전 괜찮은 사람이라고 많이 듣는데 등등. 카톡에서는 이런 말 저런 말 전혀 안 하다가 왜 만나서 하는지 모르겠네요. 웃으면서 질문하는데 온라인에서 들었던 빙그레 땡땡을 보는 듯 했습니다. 솔직히 자리 박차고 나가고 싶었지만 주선자의 입장을 생각해서 참았습니다. 식사를 다 하고 계산하려는데 제가 지갑을 꺼내니까 막더니만 이런 건 남자가 내야 된다면서 자기 카드를 꺼내 제가 먹은 음식까지 계산해 주더라고요. 이건 고마웠지만 후에 일어날 소개팅남의 말을 들었을 때 계산할 때 내 거 그냥 내가 계산할걸 생각했습니다. 소개팅남이랑 차에 같이 타면서 제가 웃으면서 예의상 매너도 좋으시고 외모도 좋으시고 여자한테 인기 많을 것 같다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고 이만 집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상가 앞에다가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소개팅남이 갑자기 반존댓 말로 저한테 그냥 가려고? 저한테 밥 얻어 먹었잖아요. 그럼 보답을 해줘야 정상 아니냐면서 저를 무기념 취급을 하네요. 그래요 뭐 제가 원하는 건 아니지만 밥값을 내주셨으니 제가 헤헤헤가 보이니까 저기 가서 커피 마시자고 했습니다. 커피 마시자는 소리에 소개팅남이 웃으면서 뭐 식사비 보답하는데 무슨 커피로 때울 생각을 하냐고. 저거 비싸봤자 10,000원이라고. 자기 식사비는 150,000원 나왔는데 그냥 땡땡씨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다고. 그냥 보내기 아쉬운데 모텔비는 당연히 남자인 자기가 낼 테니까 저랑 모텔을 가자입니다. 아니 저 혼자 15만원 처먹었나요? 제 거는 가격 8,000원 샐러드 하나 시켰고 나머지 비싼 음식은 지 혼자 시키고 지 혼자 다 처먹었는데 거기다가 자기가 낸 식사 비용은 무슨 화대값입니까? 자기가 식사비 냈으니 저보고 모텔 가자는 게 말이나 돼요? 어이가 없어서 지갑에 있던 10,000원 소개팅남한테 주고 샐러드값 8,000원 플러스 2,000원은 그냥 편의점 커피 먹으라고 돈 줬습니다. 그리고 소개팅남한테 죄송한데 그쪽이랑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식사 감사했고요. 그리고 처음 보는데 모텔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 말을 하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소개팅남도 차에서 내리면서 계속 저를 따라오면서 도대체 자기한테 왜 그러냐면서 미안하다면서 제 팔을 잡길래 놓으라고 실랑이를 벌였네요. 소개팅남은 그럼 몇 번 더 만나면 되지 않냐고 기승전 모텔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무슨 처음도 아니면서 같이 가서 즐기면 되는데 뭘 그렇게 거절하냐고. 전 남자친구보다 잘해줄 테니까 가자면서 지랄을 해대는데 파출소 차가 지나가길래 경찰차 부를 거라니까 그때서야 놓아주더군요. 그리고 주선자한테 이 사실을 말하니까 그 사람 그럴 사람 아니고 매도 정말 좋은데 의외라면서 놀라더군요.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했고요. 계속 카톡 오는데 카톡은 차단했고 2번 다시 이런 일 없었으면 합니다. 추가입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오늘 소개팅에 입고 나간 옷은 깔끔하게 하얀 블라우스 옆으로 하늘하늘한 하이웨스트 검정 치마 입었고요. 치마 길이는 무릎까지였습니다. 몸매 드러나는 옷 안 입었고요. 거기다가 남색 계열의 가을 코트 입고 단화를 신었네요. 주선자 말 들어보니까 평소에 소개팅남이 사람 좋은 척하는 남자인 것 같아요. 평판은 좋다고 하네요. 그런데 저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밖에서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엄청 잘하고 매너 좋고 평판이 엄청 좋은데 집에서는 폭군이거나 또라이거나 이런 사람한테 속아서 사귀면 맞는다고 해도 에이 그 사람 절대 그럴 사람 아니야, 제 말 안 믿어줄 것 같은 그런 무서운 사람 같아요. 제 친구들한테도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알고 보니 빛 좋은 개살구였을 줄은 몰랐대요. 카톡으로는 매너가 좋아서 친구들도 소개팅남이 매너가 엄청 좋고 카톡 프사 봤는데 남자가 진짜 잘생긴 편이라고 남자 배우 하나 닮았다는데 너 이런 남자랑 소개팅하러 가? 대박이다. 이런 식으로 저를 부러워했었네요.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다니까. 역시 사람은 겉모습으로만 쉽게 판단하면 안 된다고 저를 위로해주고 그 남자 욕을 막 해주더군요. 그리고 소개팅남 그 사람 때문에 저 폰번호까지 바꿔야 할 판입니다. 어제 새벽에 자고 있는데 전화가 오길래 전화번호도 확인 안 하고 받았더니 그 소개팅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그 사람 카톡도 차단하고 전화번호도 차단했는데 어떻게 전화했냐고 했더니 자기 명의로 된 휴대폰이 3개가 있답니다. 그리고 자기를 왜 차단했냐면서 따지더라고요. 제가 몰라서 묻냐고 반문하니까 소개팅남이 정말 미안하다면서 자기가 미쳐서 그랬다고. 그렇게 생각해달라면서 한번 진지하게 만나보자면서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2번 다시 만날 일도 없고 모텔 이야기를 꺼내니까 그것도 미안하다면서 2번 다시 안 그런다고 사과 아닌 사과를 하는데 갑자기 뜬금없게 제가 모텔 가고 싶게 만들었답니다. 무슨 소리냐고 그랬는데 어제 처음에 저를 봤을 때 참느라 죽는 줄 알았대요. 아 더러운 새끼. 거기다가 주선자한테 제 성격이 순하고 착한 애라고 들었고 실제로도 성격 좋다면서 괜찮았대요. 만나기 전에 카톡으로 대화했을 때 제가 솔로 된 지 3년 되니까 마음이 외롭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마음이 외롭고 울적해서 그런 거지 몸이 외롭다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저는 소개팅남한테 그쪽 해석 거지같이 한다고 했습니다. 제 말 듣고 소개팅남이 하는 말은 네가 오해를 하게 만들었으니 네 잘못이야. 아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제 잘못이라고 말하네요. 이 사람 전화 받는 것도 싫어 죽겠는데 말까지 저 따위로 하니 당신이랑 더 이상 말 섞기가 싫어요 이러고 끊고 또 차단했습니다. 인연은 진짜로 갑작스럽게 만나는 게 맞나봐요. 소개팅도 서로 기대를 품고 나갔을 때 최소한 기대만큼이라도 돼야 잘 되는 것이지 그 이하라면 당연히 실망하고 또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사람 뭐 한해 얼마 있네. 상당히 피곤하더라고요. 물론 당연히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거라면 따질 것 따지고 저랑 맞는 사람을 찾는 게 당연하지만 저는 연애를 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니까 거기까지 따지기엔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런 형식적인 자리에 가면 내숭도 떨어야 하고 조신한 척도 해야 하고 재미없지만 웃어야 하고 뭐 앞으로는 제가 만날 사람은 제가 직접 잡던가 해야죠. 아휴 어디서 멀쩡하게 생긴 놈이 저랑 자고 싶다는 말을 대놓고 하고 또 짜증나게 그런 이상한 생각을 가진 놈이 능력도 있다니 끔찍해. 오늘은 엄청 열받으니까 고기나 왕창 먹어야겠습니다. 다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 또 조심하세요. 감사. 남편의 외도 사실을 없는 번호로 연락받았습니다. 평상시 생활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막 20개월 접어든 아들 하나 키우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는 3년 됐고요. 30대 초반입니다. 저의 일상은 아침부터 부랴부랴 움직여서 애기 어린이집에 직접 등원시키고 남편과 같이 출근하고서는 퇴근 후 종일반으로 있는 아기 하원시켜서 집에 와서 아기 목욕시키고 저녁 먹이고 재우고 흔한 워킹맘입니다. 신랑도 출퇴근 시간이 저와 비슷해서 육아에 전적으로 동참하고 있어요. 밥 먹이는 거랑 목욕하는 거, 재우는 거 등등 서로 번갈아 가면서 누구에게 크게 치우치지 않게 말이죠. 그래서 육아 불참하는 다른 남편들과 비교하며 참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당직하는 날이면 새벽에 깨서 우는 아기는 온전히 제가 봐야 했지만 그만큼 일요일은 저보고 자유시간 가지라면서 자주 아이 데리고 외출해줬습니다.
저에게 보상의 시간도 주고 집에 있을 때 너무나도 가정적인 사람이라서 의심은 눈꼽만치도 하지 않고 생활했습니다. 제가 신경 안 쓰는 부분은 아예 생각도 안 하는 스타일이라서 당직 근무가 들쑥날쑥할 때도 대타하는가 보다 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2주에 한 번 정도로 취미로 하는 운동 모임에 나가거든요. 운동 가는 날은 늘 끝나고 모임 사람들이랑 술 한잔하고 들어옵니다. 아주 늦게 말이죠. 저도 술을 좋아하고 남편이 아기 봐주면 주말에 가끔씩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고 늦는 경우가 종종 있기에 늦는 걸로는 크게 타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믿은 거겠죠? 의심 없이. 남편이 운동 간 날이었어요. 저 혼자 아기 밥 먹이고 목욕시키고 재우고 그렇게 육아 퇴근하고 맥주 한 캔 따고 TV 좀 보다가 자려고 침대에서 폰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땡땡땡 지금 클럽에서 놀고 있습니다. 위치는 땡땡동 검색해보세요. 새벽 1시가 좀 넘어서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전화번호를 등록해보니 카톡도 안 뜨더라고요. 혹시나 전화를 걸면 바로 결제된다는 이상한 괴담에 이런 식의 사기도 있나 싶어서 전화는 바로 못해보고 문자로 답장을 했습니다. 제 남편을 어떻게 알고 제 번호는 어떻게 아셨어요? 전화 주세요. 그랬더니 다시 답장이 오길 목소리가 노출돼서 전화는 못 드립니다. 땡땡땡 2018년 8월 9월 남편 카드 내역 확인해보세요. 땡땡 모텔 홍길동 내역에 있을 겁니다. 라고 클럽에 있는 남편 사진과 함께 왔습니다. 사진 속의 남자는 제 남편이 확실했고요.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보니 안 받더라고요. 그러고 10분 뒤쯤 전화 와서는 시끄러워서 못 받았다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흥분을 해서 당신 아까 땡땡동이라고 안 했냐? 내 친구가 여보 땡땡동에서 봤다던데? 했더니 급하게 자리에 옮겼다고 하면서 바로 귀가했습니다. 담배 냄새가 등천을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담배 냄새가 심하냐? 술집에서도 다 금연인데? 라고 따지듯이 물었더니 모임의 친구가 너무 편해서 그렇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카드 내역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에 남편 잠들 때를 기다렸다가 컴퓨터 켜서 남편 인증서로 카드 사이트 로그인을 해서 8월 9월 카드 내역을 확인을 해보니까 진짜 문자 내용 그대로 땡땡 모텔 홍길동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아마 남편이 당직한다고 했던 날인 것 같습니다. 너무 놀래서 모니터만 한참 바라봤어요. 그러고서 동틀 때까지 울었습니다. 울고 있으니 해가 났거든요. 일상처럼 아기 등원시키고 집에 나서자마자 그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전히 전화를 안 받았어요. 연락 달라고 문자 남겼더니 답장이 왔습니다. 제 번호를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더니 더 이상 아무 얘기도 안 할 거라고 땡땡땡 연 먹어보라고 연락했다고 자기만 망가질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연락하려고 번호 개통한 거라며 이 번호는 이제 없앨 거라고 했습니다. 문자 답장이 없어서 전화를 다시 걸어보니 없는 번호라고 하더군요. 남편이 어디 가서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 사람이 저한테 연락 와서 이런 대형 폭탄을 안겨주는 걸까요? 열심히 살고 있던 저는 무슨 죄라고 이렇게 가혹한 벌을 주시는 건지 이게 어제까지의 일입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계속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냐면서 기분 안 좋은 것 같다고 맛있는 거 먹자고 달래주는데 도저히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런 제 남편이 어떤 만행을 저질렀길래 억한심적으로 휴대폰까지 개통해가며 연락을 해온 건지 모르겠어요. 없는 번호라 상대방이랑 더 이상 소통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디로 연락을 해서 더 확인을 해야 하는 건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회사에서 사연을 즐겨보면서 외도하는 남편들을 보며 남 얘기라고만 생각했는데 막상 제게 닥치니 어디에다가 얘기할 것도 없고 조언을 구할 데도 없어서 이렇게 장문의 글을 남깁니다.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는 걸까요? 감정만 앞세워서 흥분하게 될까봐 천천히 글을 적어가면서 정리해봤는데 남편이 도무지 용서가 되질 않습니다. 휴가입니다. 아기는 늘 제가 항상 직접 하원을 시키고 있어서 어제는 아기 하원시켜서 바로 친정으로 갔습니다. 남편 꼴도 보기 싫어서요. 온다는 말 없이 찾아온 딸이 무슨 일이 있겠구나 싶어서 계속 추궁하듯이 묻는 바람에 저도 모르게 울컥 울음이 터져서 한참을 엉엉 울었습니다. 엄마와는 하루 몇 번이고 통화할 만큼 많이 가까워요. 그만큼 비밀도 없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남편의 외도 사실을 제가 두둔하고 용서하게 될까봐 이미 친정 가는 길에 이혼을 다짐하고선 엄마한테 다 털어놨어요. 항상 당당하게 살라고 하시던 분이셔서 노발대발 바로 부르신다는 거 겨우 말렸네요. 아빠랑 동생들은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성향들이라서요. 여러 사이트에서 많은 사례들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상황이 닥치니까
참 독한 건지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되더군요. 증거는 어떻게 모을 것이며 각자 경제활동을 어떻게 해왔는지 진명이, 차명이 등등 분하게 당한 이 상황을 후하게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제일 앞섭니다. 저도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술도 좋아해서 밖에서 대시 아닌 대시가 많이 있었습니다. 집에서 가정적인 유부남들이겠죠 다들. 맞바람을 펴볼까 잠깐 생각했지만 진짜 막장으로 가는 것 같아서 아기 생각하면 그렇게는 못하겠네요. 부부가 서로 술을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술이 과하면 행동도 과해진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술이 문제를 부르거든요. 그래도 의리 생각하면서 선은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남편은 그게 안 되나 봅니다. 엄마도 흔쾌히 이혼을 지지하고 계세요. 한 번만 피는 놈 없어서 앞으로 고생이라고. 카드 내역과 문자만으로는 아무런 증거가 안 될 것 같아서 앞으로 어떻게 증거를 잡아야 할지가 관건입니다. 흥신소 말만 들어봤지 그 루트도 모르거니와 제대로 일해주는지 모르니 그런데 맡길 수도 없는 노릇이라 어떻게 증거를 하나씩 잡아야 할지 많이 막막합니다. 경험자분들 있으시면 조금 상세하게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해볼 생각이에요. 문자를 보낸 사람이 대체 누굴까? 진짜 수백 번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사는 데는 번화가가 몇 없는 곳이라 같이 놀아난 사람이라면 충분히 그런 클럽에서 마주칠 수가 있습니다. 갈 곳이 없거든요. 자신만 망가질 수 없다는 거에서 대충 예상해보면 상간녀가 낙태를 한 건가 싶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건 저희 둘째 가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몇 달째 안 생기고 있는데 배다른 동생이 생겼었다 생각하면 이놈을 찢어버리고 싶네요. 진짜 양아치인가 봅니다. 한 가정을 파탄낼 만큼 누군가에게 억한 심정이 있다면요. 아들을 그렇게 아끼면서 잘못하면 아들 못 본다는 생각은 못했나봐요. 제일 큰 벌은 우리 애 못 보고 살게 하는 건데 나중엔 아빠를 찾긴 찾겠죠. 아들에겐 살면서 아빠를 어떻게 설명하고 키워야 할지 걱정이 많이 큽니다. 엄마에게 털어놓고 나니 마음이 더 단단해지는 것 같습니다. 절대 용서 못한다고 해주시니 이혼이라는 거 별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벌이가 있어서 크게 손 벌릴 일도 없고요. 물론 이혼하고 양육비 등등 철저하게 받아내긴 해야겠죠. 멍청하게 문자 내용에서 말한 카드 내역 8월 9월분만 확인해봤던 터라 조회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더 조회해보고 내역 상세히 살펴봐야겠습니다. 남편 인증서가 집에 있어서 따로 밖에서는 조회해볼 수가 없네요. 친정에 갔다 오니 마음이 훨씬 진정되는 것 같아 천천히 진행해보려고요. 집에 들어와서 씻고 누워서 자려고 하니까 이 양아치가 갑자기 침대로 들어와 제 몸을 더듬거리더니 왜 기분이 꿀꿀하냐면서 하더군요. 아무 말 안 하고 자는 척 했습니다. 말 섞기도 싫어서요. 진짜 마음 같아선 일어나서 바로 쌍욕을 하고 싶었는데 두드려 팰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아이만 없었으면 친정 가서 울면서 엄마의 위로도 받을 필요 없이 바로 이혼했을 텐데 이렇게 여기저기 아랫도리 돌리고 다닌 놈한테서 얻은 아이라 진짜 짜증납니다. 우리 아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요. 재미있게 봤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재미없게 봤다면 구독, 싫어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그럼 이만 물러가겠소. 빠이.